방법.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수능에서 나왔던 그래프를 하나 소개할게요. 이 그래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제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자, 지금 우리 자료 수집 방법인데요. 이 자체적으로 한 문제 출제되기도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독립적으로 출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5문제 되는데 여기에서 독립적으로 낸다면 다른 데서 낼 게 또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자료 수집 방법은 아마 이 실증적 연구나 해석적 연구 문제와 결합시켜서 출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 자료 수집 방법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확실히 알아야겠죠. 1차 자료가 있고요. 2차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자료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연구자가 1차적으로 수집한 자료고요. 2차 자료는 연구자가 수집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수집한 것을 빌려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자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문헌연구법.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1차 자료겠죠. 그래서 이때는 질문지법, 실험법 이렇게 나눠지죠. 얘 두 가지 양적 접근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 양적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면접법하고 참여 관찰법. 얘들은 이제 해석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질적 자료 수집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이 문헌 연구도 양적 자료로 사용하는 게 공식적 자료고요. 공식적 자료가 있고, 질적 자료로 활용되는 게 문서, 공식적 문헌이 있고요. 비공식적인 문헌이 있어요. 이게 결론인데, 이걸 공부할 때 이 그림을 가지고 공부하면 이해가 빨라요. 여기가 원점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조작이나 통제의 강약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조작이 많이 가해지고 통제가 많이 가해지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시간과 비용 축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45도로 해가지고 둘로 쪼개요. 이게 분계선인데. 그래서 양적 자료로 얘가 있고 얘가 있어요. 그리고 질적 자료로 얘가 있고 얘가 있어요. 빈칸 넣기 해볼까요? 이게 실험법이에요. 그러니까 조작과 통제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게 실험법이에요. 그 실험법에서는 어떤 조작을 해서 실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조작과 통제가 전혀 못해요. 조작과 통제는 전혀 할 수가 없어. 그냥 보기만 해야 돼. 자기가 어떻게 조작하거나 통제를 못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관찰할 때 어린아이에게 어떤 뭐 조작을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참여 관찰법이에요. 그러니까 참여 관찰법은 조작과 통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서로 대척 관계에 있어요. 서로 가장 관계가 대척 관계. 극과 극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게 질문지법이고 이게 면접법이에요.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거, 요 두 가지가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고, 밑에 있는 게 두 가지가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겠죠. 그런데요, 시험 문제에서 가끔 이런 용어를 써요. 이 양적 자료 수집 방법은요,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말을 바꾸면 구조화된 방법이에요.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질적 자료는요,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요. 비표준화 이퀄 비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요,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 하면 이걸 떠올려야 돼요. 양적 자료 수집 방법 떠올려야 되고요. 표준화되지 아니한 또는 구조화되지 아니한 자료 수집 방법 하면 질적 자료를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 개입이 어려워요. 그런데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가치 개입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누가 자료를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자료가 나올 수 있겠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비표준화, 비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요. 가치관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가치가 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신뢰할 수가 있는 자료 수집 방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따로따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1시간 이상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에 비해서 별로 효과가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22페이지 보세요. 질문지법의 특징,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 가장 널리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 질문지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지법, 이 그림 보세요. 시간과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요. 그러죠? 시간과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게 질문지법이잖아요. 실험법도 시간과 비용이 좀 적게 들지만 질문지법보다는 많이 드는 영역이 있거든요. 어떤 실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질문지법의 문제점도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중학생 수준이면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언젠가 우리 막내 딸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학교 막 가려다 말고 아빠 여기 도장 좀 찍어달래. 보니까 자녀의 장래 희망대학과 학과 그래가지고 1, 2, 3 그래가지고 부모가 이렇게 쓰고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근데 얘가 학교 가기 전에 막 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서울대학교 의대 이렇게 썼고요. 2번 연세대학교 의대 이렇게 썼고요. 3번 고려대학교 의대 이렇게 쓰고 내가 도장 딱 찍어서 줬더니 얘가 딱 보세요. 아빠 장난해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갑자기 나오니까 어떻게 장난으로 쓸 수밖에 없죠. 아빠의 희망사항이다 하고 줬어요. 그 후로 걔 성적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엄마 말에 의하면 꼴찌에서 2번째. 결국 의대 접고 체육과 갔어요. 체육과. 내가 놀기 그러니까 체육과가 행복지수가 높더라고요. 겨울에는 스키장에서 놀고요. 여름에는 수영장이나 뭐 지금은 뭐야 그거 차박 텐트 캠핑에 또 뿅 가가지고 주말마다 나가요. 안 돌아요. 금요일날 저녁에 나가서 일요일날 저녁에 돌아요. 참 삶의 질은 가가 제일 높은 것 같아. 가장 대학은 나쁜 대학에 학과도 체육학과 나왔지만 우리 자녀가 셋인데 셋 중에 삶의 질은 가가 제일 높아요. 스포츠 강사로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비정규직이잖아요. 나머지 둘은 정규직이거든요. 얘가 비정규직인데도 얘가 삶의 질이 가장 높다니까. 그러니까 정규직 둘이 얘를 부러워해요. 나는 좋게 봐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얘기가 또 이상하게 우리 집안 얘기도 나왔네. 이 질문지법은 바로 이런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장단으로 응답하거나. 그 다음에 실험법. 이게 이제 최근에는 실험법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실험법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실험법은 두 집단으로 나눠야 돼요. 하나가 통제 집단이고 또 하나가 실험 집단이에요.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도 있어요. 통제 집단 없이 실험 집단만 여러 개 둘 수도 있어요. 일단 원칙적인 것부터 하자고요. 그럼 통제 집단은 뭐냐면
원래대로 하는 집단이 송대 집단이고, 실험 집단은 원래대로 하는 것에서 약간 변형을, 그러니까 실험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실험 집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칠판 수업하고 시청각 수업하고, 우리는 대부분 지금 칠판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수업을 시청각 수업으로 바꿔서 한다면 그 학습 효과가 얼마나 높을까, 낮을까, 아니면 똑같을까. 이걸 이제 실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능 문제인데, 그럼 이제 이 실험할 때는 먼저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반에서 10반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2반을 골라가지고 하나는 통제 집단, 하나는 실험 집단 골라야겠죠. 근데 고를 때 중간고사 성적을 일단 봐야 돼요. 중간고사 성적을 보니까 1반부터 10반까지 쭉 있는데 1반은 열등반, 10반은 우등반이야. 그러면 1반하고 10반하고 비교해버리면 이거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반을 봤더니 5반하고 6반은 이게 도토리 키재기야. 단성적이. 그래서 5반하고 6반을 골랐어. 그래서 5반은 평소대로 칠판 수업을 하는 거야. 6반은 시청각 수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유사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유사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조사가 필요한 거라고. 이게 사전조사가 뭐였어요? 중간고사. 이 사전조사를 통해서 이게 중간고사, 이게 2등급 반이야. 여기도 중간고사 2등급 반이야. 그러니까 중간고사 2등급 반이니까 이게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실험법의 전제조건은, 첫 번째 전제조건이 뭐다?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은 유사해야 돼요.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동질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자, 여기서는 이제 칠판 수업, 평소대로 칠판 수업을 하고, 여기는 이제 시청각 수업이라는 자극을 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자면 독립변수, 이게 원인이야. 또는 자극, 또는 통제, 또는 조작,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조작, 통제, 자극, 독립변수. 그리고 나서 이제 기말고사를 봐야겠죠. 그랬더니 이제 기말고사를 봤어. 이게 이제 사후조사죠. 사후조사야. 기말고사를 봤더니 얘들은 2등급 그대로인데 얘들은 1등급이 됐어.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청각 수업의 결과, 이 종속 변수가 1등급이 됐네? 그럼 시청각 수업의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그냥 똑같이 2등급이네? 그럼 시청각 수업 효과가 없다. 3등급이네? 오히려 역효과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실험법에서는 전제조건이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다? 사전조사가 필요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조사해서 동질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자극을 주는 거죠. 이게 독립변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시청각 수업을 해가지고 기말고사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거예요. 전형적인. 나중에 다음 달에 이제 단원문 문제 할 때 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쭉 나오니까 몇 개 풀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법의 장단점도 책들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 실험법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조금 심각해요. 가장 과학적이죠. 실험법은 가장 과학적인데, 예전에 EBS에서 저기 미국의 어느 교도소에서 행했던 그 실험을 비슷한 걸 한번 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교도소 실험은 이제 제외하고요. EBS에서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 가지고 한 달 생활하는 생활비가 얼마나 들고 밖에 나가지 않고 과연 생활이 가능한가, 이걸 실험하려고 대학생 알바생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저쪽 성남 쪽에 원룸을 하나 얻어주고 한 달 동안 나오지 말고
이 인터넷 가지고 통장에 얼마 돈을 줬으니까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필요한 물건 사고 필요한 책도 사고 생활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이불, 뭐 담요, 생활용품 다 사요. 그 다음에 책도 사서 보고 뭐 식량도 생활하는데 이제 살 거 다 사고 이제 그 집안에서 갇혀가지고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PD가 가니까 표정이 이상한 거야. 이게 폐쇄된 공간에서 한 일주일 있다 보니까요, 사람 만나는 것을 이제 기피하게 되는 병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 중단에 그만뒀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랬거든요. 교도소를 똑같이 지어놓고 교도소에서 한 달 동안 복역하면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걸 실험을 했다고. 정신분열이 생겨버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비도덕적이냐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과학적이긴 하지만 인간에 대해서 실험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세요. 나머지. 우리 오른쪽 23페이지 보면 질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데 기출문제 한번 소개해볼게요. 제 설명을 듣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자, 질문 1. 귀하의 TV 시청 시간은 1. 1시간 2. 2시간 3. 3시간 이상. 질문 2. 귀하의 뉴스 및 드라마 시청 TV는 1. KBS 2. MBC 3. JTBC 질문 3. 북한 식량 원조가 군사 목적에 사용되고 있답니다. 계속 원조해야 할까요? 1. 예. 2. 아니요. 세 가지 다 문제가 있는 질문이거나 선지입니다. 자, 일단 우리 23페이지에 5번하고 6번을 묶으세요. 동그라미 5번 질문의 응답 항목 간에 배타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 하고, 6번에 질문의 응답 항목이 포괄성, 그러니까 배타성에다 동그라미 치고 포괄성에 동그라미 치고 5번과 6번을 묶으세요. 5번과 6번을 묶고 응답지라고 쓰세요. 응답지에서 갖춰야 할 요건이 두 가지예요. 나머지는 설문지입니다. 1번에서 4번까지는 설문지고 1번에서 5번, 6번이 응답지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귀하의 TV 시청 시간은 이 어디다가, 일단 질문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어디가? 시간. 그렇죠. 하루인지 일주일인지 이 말이 없잖아요. 귀하의 하루 동안 TV 시청 시간은 이게 있어야 이 대답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만약에 2시간 보는 사람이면 2번에다 체크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하나 체크하고 다른 데다 체크할 수가 없죠. 그러죠?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배타성이라고 해요. 어느 하나에다가만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배타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4시간 보는 사람하고 3시간 보는 사람은 어디다 체크해야 돼요? 여기다 체크하죠. 그럼 포괄성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30분 보는 사람은 어디다 체크해야 돼요? 30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포괄성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어느 하나에다가 체크하면 다른 데는 체크할 수 없어야 된다. 이걸 배타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포괄성이 없어요. 그리고 배타성이 있어요, 없어요? 배타성은 있네? 그러잖아요. 2
두 시간 보면 여기다만 체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포괄성이 없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고요. 기아의 뉴스 및 드라마 시청 TV는 이걸 지금 두 개를 한꺼번에 먹고 있잖아요. 뉴스는 JTBC인데 드라마는 MBC 본다면 이거 어떻게 대답하냐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으면 안 돼요. 하나씩 물어야 돼요.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에 방송사가 이거 많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그 채널 A도 있고 조선 TV 조선도 있고 MBN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일단 베타성은 있네요. 어느 하나 더 체크하면 다른 데는 체크 못하잖아요. 근데 포괄성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 식량 원조가 어린아이한테 돌아가서 영양실조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대. 그럼 계속 원조 해야 돼?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이건 특정 응답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를 물어볼 때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 앙케이트 조사할 때, 이 질문집보로 조사할 때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이게 얼마든지 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 정도 하고요. 넘어갈게요. 면접법과 참여관찰법 두 개 합치면 이건 질적 조사 방법이죠. 그래서 면접법은 이건 심층 면접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참여관찰법은 직접 참여해가지고 관찰하는 겁니다.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고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기고요. 나중에 단어물 문제할 때 조금 더 보충, 보완해 드릴게요. 넘어갈게요. 이제 문헌연구법입니다. 지금 여기 이 네 가지가 바로 공통점이 뭐예요? 1차 자료죠? 그럼 이제 이 1차 자료와 대응되는 게 2차 자료죠? 근데 2차 자료는 뭐밖에 없어요? 이건 문헌연구법밖에 없다고. 문헌연구법인데 이때 공식적 문헌이 있겠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정부의 통계자료, 또 연구, 논문. 이런 것들이 공식적 자료죠. 그 다음에 비공식적 자료가 있겠죠. 이를테면 일기장, 기행문, 자서전 등등. 그래서 이 공식적 문헌은 이게 주로 양적 자료로 활용되고요. 비공식적 문헌은 주로 질적 자료로 활용돼요. 즉 해석적 연구에서 질적 자료로 활용된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문제 그 다음에 34쪽에 사회문화현상을 탐구태도인데 이 부분이 뜸해서 좀 출제될 때가 됐다 했는데 출제가 돼버렸어요. 22년에. 제가 요즘 최근에 좀 뜸하니까 좀 출제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이미 이제 이건 2020년에 국가적인 지방적인 좀 기억은 안 나는데 출제가 됐어요. 근데 언제 어디서 또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서도 출제되면 난이도를 높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틀렸던 영역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회문화현상에 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올바른 탐구, 연구 태도. 사회문화현상의 올바른 탐구 태도. 막연히 탐구 태도가 아니고 올바른 탐구 태도 해가지고 이게 한 네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객관적 태도인데 같은 말로 같이 중립적 태도죠. 왜냐하면 사회현상은 보는 이의 각도에 따라서 기능론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갈등론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중립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걸 객관적 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제3자적 입장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보자는 거죠. 당사자가 아니라 좀 제3자적 입장에서. 그럼 제3자적 입장이라고 하면 결국은 거리가 좀 있겠네요. 그러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제3자적 입장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분리되어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는 이 사람으로 보거든요. 율곡? 왜냐면 이 사람은 시험을 9번 봤어요. 근데 8번을 수석 합격합니다. 퇴계 이황은 시험 1번 봤어요. 근데 탑거리로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퇴계는 행정고시만 합격했죠. 근데 율곡은 행정고시도 합격하고요.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외무고시도 합격하고 공인회계사도 합격하고 하다못해 공인중개사도 합격하고 세무사도 합격하고 9개 시험을 다 쳤는데 8번을 수석 합격해요. 천재죠. 천재. 이 사람은 조선시대에 사회 경장론을 주장한 겁니다. 사회 잘못된 거 뜯어 고쳐야 돼. 이 사람은 이 모녀가 우리나라 화폐에 다 있잖아. 엄마가 5만 원짜리 있고 아들이 5천 원짜리 있다고. 대단한 집안이죠. 근데 율곡은요, 노예제도를 찬성했어요. 네. 사회 잘못된 거 뜯어 고치자 해놓고 노예제도를 찬성했다고. 그러니까 율곡이 조선시대가 아니라 오늘날 태어났다면 당연히 조선시대의 노예제도 반대했겠죠. 근데 조선시대 안에 있다 보니까 조선시대 노예제도를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구자가 연구 대상 안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자, 여기 로마가 있어요. 로마 시민 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노예제도를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사랑을 외쳤던 바울도 노예제도를 반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으로서 이 노예제도에 대한 병폐를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고, 밖으로.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분리가 될 때 냉정한 제3자적 입장에서 사회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반드시 경험에 근거해야만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서울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서울 갔다 온 사람과 얘기하면 이긴대요. 서울 가서 구경한 사람보다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말로는 이긴대. 동대문 어떻고 남대문 어떻고 들은 푸걸로 갔다 온 사람을 이긴다는 거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상상해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임용시험에 이솝우화에 여우와 심포도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우가 길을 가다가 갈증이 났어. 물을 찾는데 없고 저쪽 담벼락 위에 높은 곳에 포도가 있네. 그 포도를 따먹으려고 여러 번 점프를 했는데 못 따먹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이렇게 내뱉어요. 저 포도는 씨여서 못 먹어 하고 떠나요. 자, 이때 이 여우에게 필요한 사회 현상의 올바른 탐구 태도는 이게 시험 문제예요. 1번 객관적 태도, 2번 개방적 태도, 3번 상대주의적 태도, 4번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 뭘까요? 먹어봤어?
안 먹어봤잖아. 지가 머릿속으로 저 포도 씌어서 못 먹을 걸, 그건 지 생각이지. 그건 주관적인 사고인 것이지, 객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회 현상은요, 경험하지 않은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자기가 실제 경험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는 비교 형식으로 알아두세요. 어떤 게 개방적 태도고 어떤 게 상대주의적 태도일까? 개방적 태도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은 동일해요. 그런데 그 주장이나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수용하는 태도예요. 어느 날 광화문 앞에서 촛불 시위가 일어났어요. 같은 날 대학로에서 반촛불 시위가 일어났어요. 언젠가 서울역 앞에 가보니까 서울역 앞에서 노동자 대회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노동자 대회. 근데 서울역 바로 앞에 남대문 경찰서가 있는데 그 남대문 경찰서 그 조그마한 공간에 이 확성기는 소리가 더 크더라고요. 반노동자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자 집회하고 철도 노조 집회하고 이 철도 노조의 반대되는 집회가 동시에 일어났는데 숫자적으로는 노동자 집회가 숫자적으로 많은데 스피커 소리는 이 반노동자 집회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 금방 끝나버리더라고요. 양쪽에서 막 스피커 빵빵 하다가 막 우리는 재밌다고 구경만 했는데 툴타타 추장 다 맞아. 이쪽 편 얘기 들어보면 이쪽 편 얘기가 맞고 저쪽 편 들어와서 저쪽 편 얘기 들어보고 그 얘기도 많이 맞아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편 얘기 들어봐요. 아내가 나쁜 사람이야. 아내 말 들어봐요. 남편이 나쁜 놈이야. 누구 말이 옳을까? 서로의 입장 다 들어봐야 돼요. 개방, 오픈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픈하지 않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편협해집니다. 언젠가 TV에, 신문에 그 동국대학교 교정에 가보면은요, 이 시멘트로 이렇게 커다란 상자를 만들었어. 시멘트 상자. 그 동국대학교 교정에. 이 동국대가 조계종에서, 창립해가지고 운영하는 대학이잖아요. 그림 못 그리니까 이해하세요. 일단 잘 보고.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던가? 서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여기다가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이 아래 바닥에다가 오직 예수 느낌표 딱 찍어놓은 거예요. 이걸 사진으로 딱 찍어가지고 신문에 나왔더라고. 이거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기독교 광신자가 그랬겠지. 그죠? 제가 언젠가 강의하러 제가 광진구 쪽으로 가는데 광진구 내 기억으로 광진구의 그 법원 검찰 옆으로 지나가는데 무슨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운전하면서 가는데 그 초등학교 화단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가끔 갈 때마다 그 초등학교 그 화단 교문이 이게 있고 양쪽에 화단이 있어요. 교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화단이 너무 예쁜 거예요. 봄꽃이. 근데 그 화단 한쪽에 하얀 좌상이 있어요. 백발에 하얀 숲이 이렇게 나가지고 다 가지고 그 아래 뭐라고 되냐면 단군상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단군 할아버지상. 할아버지가 하얀 수염에 하얀 옷을 입고 딱 앉아 있어요. 저기 단군 할아버지인가 보구나. 근데 오늘 운전을 가는데 단군 할아버지 목이 딱 잘려가지고 밑에 툭 떨어져 있더라고요. 누가 그랬을까요? 이것도 어떤 광신자들이 이거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목을 쳐버린 거라고. 이거 편협한 세계관이죠. 개방적 사고가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것만이 옳아요. 개방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관도 우리가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연애관만 옳은 게 아니고, 우리의 결혼관만 옳은 게 아니고, 세상을 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동양에서는 성선설적으로 보지만 서양 애들은 거의 다 성악설적으로 보잖아요. 그 자연을 볼 때도 우리 동양에서는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지만 서양 애들은 자연과 인간을 별개로 봐요.
성서도 그러잖아요. 인간이 자연을, 에덴 동산을 지배하도록 하나님 창조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지구를 지배하는 대상이니까 이거 이분법적 사고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자연인데도 우리 동양은 하나의 세계관. 자연과 인간은 하나야. 이렇게 보고. 서양 애들은 둘이야. 인간이 갑이고 자연은 을이야. 그래서 오늘 환경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지구 온난화. 이거 해결하려면 빨리 동양적 사고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연, 우리의 유물을 제대로 남겨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방적 사고는요, 편협한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안에서 탈피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직 경험적으로 실증하지 않았다면 이건 가설로 수용해야 돼요. 내가 경험적으로 실증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를 보고 왔는데요,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손으로 봤어요. 만진 부분에 따라서 코끼리 모양이 다 달라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난 아직 코끼리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장님이 얘기하는 코끼리 모양은 다 달라.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설로만 받아들여야 되지. 코끼리가 여러 발인가 보구나. 여러 형태인가 보구나. 어떤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고, 어떤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겼고, 어떤 코끼리는 뭐 바위처럼 생긴 모양이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적으로 실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가설로만 수용한다. 이게 전부 개방적 사고의 태도에 대한 시험 문제에서 언급됐던 것들이에요. 이해됐죠? 근데 상대주의적 태도는 이게 달라요. 시간과 공간이 차이가 나요. 즉, 특수성이 나타나요. 이걸 수용하는 태도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은 어린아이를 많이 낳는 게 선입니까? 안 낳는 게 선입니까? 많이 낳는 게 선이죠. 그러죠? 여러분,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낳는 건 악이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인구 증가에 대한 그 사회의 인식이 달라져요. 이걸 인정해야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증가가 선이지만 중국에서는 오히려 인구 증가가 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 중국에서는 한 자녀만 호적이 올 수 있도록 법을 고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폐지했지만 얼마 전에 폐지했어요. 이와 같이 나라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사회 현상에 대한 참과 거짓이 달라진다고요. 이걸 인정하자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선진국에서는 정치의 첫 번째 목적이 복지 증진이래요. 근데 후진국에서는요, 정치의 첫 번째 목적이 빈곤 탈피래요. 이렇게 사회 현상을 인식하는 태도는 개방적 태도입니까? 상대주의적 태도입니까? 상대주의적 태도죠. 선진국, 후진국, 이거 공간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는 인구 증가는 악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인구 증가가 선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인식하는 태도는 상대주의적 태도입니까? 개방적 태도입니까? 상대주의적 태도죠. 시간과 공간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방적 태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촛불 집회와 반촛불 집회, 그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바로 개방적 태도예요. 그러니까 개방적 태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 하나만큼 기억하세요. 성찰적 태도. 요게 수능에서는 최근에 요거 가지고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성찰적, 이게 살필 성이죠. 살피고 또 살피자는 거예요. 성찰. 그러니까 아는 길도 물어가자는 거야. 자꾸 따지자는 거예요. 따져.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사회현상이 일어났어요. 사회현상이 일어났으면 그 사회현상에 대해서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일단 교통체증이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차가 막히지?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G7 회의가 열린다는 거야. 그래서 교통을 통제하는 거래.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 국익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감수해야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지.
차 안 타고 대중교통 이용해야지. 이렇게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성찰적 태도죠.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시민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거예요. 타격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능에서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조기 유학에 관한 문제가 쭉 나와요. 조기 유학을 했더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나쁜 점이 더 많은 내용으로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을 탐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뭐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정답은 성찰적 태도라고. 조기 유학에 대해서 조기 유학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타당을 따져보자는 거죠.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가도 안 된다고 시기. 그리고 도피식으로 유학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부 할 놈이 가야지. 공부 안 할 놈이 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따져서 타당성을 따져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바로 자, 이 정도로 해서 쭉 한번 교재들을 읽어보시고 36페이지에 사실과 가치 또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 이건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가치 중립이 필요한 연구 단계 3단계 있었죠. 뭐였지? 문제적이 아니고 가치 중립? 가치 중립 3단계 3개 자료 수집부터 시작해요. 자료 수집 분석 통계화 가설 검증 결론 도출 요 3단계는 반드시 가치가 중립적이어야 돼요.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과 가치는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옛날에 공통사회에서 나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과 가치는 우리 사회문화 시험 문제에서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여러분, 교복을 입어야 할까 안 입어야 할까요?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복을 안 입힌 적이 있거든요. 교복을 폐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복을 폐지하고 나니까 얘들이 사복을 입고 다니는데 이게 사복 의상비가 만만치가 않은 거야. 그리고 이게 성인 옷을 입고 이게 성인 출입하는 유흥장에 들어가는 거야. 왜? 두 발도 자유화가 됐었거든요. 전두환 정부 들어서가지고 교복 자유화하고 두 발 자유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80년대 이제 여론 형성됐잖아요. 교복을 입자. 학생 교복 입어야 된다. 아니야. 한순간에 과도기적인 문제니까, 이 교복은 일제잔재인데 뭐 교복을 입으려고 하느냐. 찬반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럼 교복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요? 입어야 돼. 왜? 그래야 경제적 부담이 줄니까. 자, 이것은 사실 문제예요? 가치 문제예요? 사실이잖아. 교복은 많아봤자 춘추복, 동복 이 정도만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 더 있으면 되나? 근데 사복을 입으니까 뭐 명품족들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명품 개도 생기고 학교에서 여고생들이. 그래서 이게 입증이 된 거라고. 교복을 입었을 때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복을 입어야 된다. 이것은 사실적인 문제니까 이건 사실 판단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복을 입어야 학생답지 않느냐.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지. 어떤 놈은 교복 입고 깡패 같은 놈도 있고, 누구는 교복 입었는데 뭐 양아치 같은 놈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치 문제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찬성과 반대를 하는데도 그 근거가 되는 게 사실의 근거를 듣느냐, 가치 근거를 듣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진다고요. 사실의 근거를 들었으면 이것은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 있지만 가치의 근거를 둔다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고. 우리나라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니까 학생들은 자유에 맡겨야지. 교복 입고 싶으면 입고, 입기 싫으면 안 입어야지. 북한은 평등을 강조하니까 교복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절충안이 뭐였어? 학교장, 학부모, 학생 셋이 의논해서 교복 입건 안 입건 결정하라. 그래서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교복 안 입는 학교도 있고, 교복을 입는데 이상 교복 입는 학교도 있고 그래요. 요즘 개량 한복 교복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사실과 가치는 이거 우리 사회문화에서 직접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끝낼게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지금부터는 우리 교재 순서 무시하고 나갑니다. 2단원부터 개인과 사회구조. 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우리 책은 막 여기저기 막 나눠져가지고 널려 있는데 이걸 그냥 하나로 쫙 요약해 드릴 테니까 따라만 오세요.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